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강남을 비롯해서 한강벨트 주변 정도까지도 좀 국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종입니다. 오늘은 송승헌 대표님을 모시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냥 뭐 여기저기 불러주고는 있는데 네, 오늘도 뭐 KB 부동산 클래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데 열심히 출연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좋은 정보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뭐 구독자분들께 뭐 아낌없이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요즘은 뭐 시장이 워낙에 혼란스러운데 뭐 실수요자나 투자자들 만나면 보통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세요? 우선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집을 가지신 분들보다 앞으로 인생 계획이라든지 또는 평형을 좀 넓혀가려고 하시는 분들, 어떤 주거 이전을 좀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진 환경이고 고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좀 들리는데요. 네. 그럼 이런 부동산 대책들이 벌써 3번 굵직한 게 나왔잖아요. 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그 심리적인 불안정 뭐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게 우선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래에 대한 절벽, 이 부분이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생겼죠. 또 거기에 허가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세금이나 어떤 뭐 금융적인 제약들,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거래를 수반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자발적인 관망세도 있지만 또 실수요자들의 비자발적인 그 관망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결국은 대출을 처음에는 627 대책으로 인해서 대출을 좀 줄여왔지만 그로 인해서 뭐 유동성들은 좀 줄어들었고, 그것이 결국은 뭐 시장의 집값을 안정시켰다라고 판단들을 해보는데 잠시 이거는 좀 뭐 병목 현상들이 생기는 정도의 수준인 거지 오히려 집값 안정보다는 심리에 대한 그 왜곡과 또 거래에 대한 절벽이 가장 큰 시장 부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대책들이 도움이 됐다라는 이런 느낌보단 오히려 더 헷갈린다, 이런 반응이 조금 주된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우선은 지금 그 전반적인 실수요자들은 타이밍 예측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준비를 해왔던 그 현금 유동성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그 불편으로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불만 제기가 뭐 주거 이전에 대한 그 자유를 좀 억압하는 거 아니냐. 제가 어떤 글에서도 이런 얘기를 썼었는데 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부동산 가격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묘수가 필요한데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지금 바둑판을 엎어 놓는 그 정도 수준의 정책이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반응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분들은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또는 기다려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 뭐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대책들의 정책의 효과가 이렇게 크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정책적인 신호하고 시장에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선 627 대책 같은 경우는 수요를 억제를 하는 금융정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뒤에 97 대책 같은 경우는 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뭐 신호를 내놓은 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서는 규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그 분위기가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보통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은 금융적인 부분들을 좀 최대한 완화를 하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그런 공급 시장 안에서 일정 부분의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 시장이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도 억제하고 공급도 확대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수요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 뒤에는 이제는 뭐 구칠대책에서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공급이 공공 주도로 간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시장 환경이 좋지 않고 그러면 민간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정 부분 공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 지금 그 공공에서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그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민간 시장의 공급 물량들은 굉장히 축소되지 않을까? 양질의 지역에서 주택 공급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시장의 분양 물량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최근 들어서도 여러 뭐 분양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이 민간 시장에 뛰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민간 주택과 양질의 주택 안에서 오히려 희소성을 더 키우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상품에 대한 그 양극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그 정책이 상당 부분 좀 충돌하는 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역적인 그 양극화 뭐 이런 지역들 또 상품에 대한 그 양극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쪽으로 경로가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아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형국인 것 같은데 주택 공급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민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에서 이제 조금 공급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때까지 뭔가 수요를 억제하려고 네.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또 확대 지정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추가 지정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추가 지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묶었으면은 그 뒤에는 뭐 일부 지역 빼고는 묶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지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나서 시장의 혼란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그 움직임들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지정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해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던 곳까지도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그런 판단 자체가 지역적인 분포도를 조금 더 확대된 거에서 좀 축소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뭐 상반기 정도를 보게 된다라면은 뭐 강남을 비롯해서 한강벨트 주변 정도까지도 좀 국지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양상들이 흘러가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역적인 양극화를 키우고 있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 가지고 집값 안정에 효과를 보냐 못 보냐에 대한 뭐 여러 그 의견들이 있고 연구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효과들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뭐 저도 관련돼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했던 그 분야이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한강변 주변으로 있는 지역들은 오히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고 오히려 한강하고 좀 떨어진 지역이라든지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강남권에 있는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집값이 더 오르는 효과들 오히려 이 집값 상승폭이 뭐 목동권역 같은 경우는 강남권역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동 단위 또 지역 단위 그리고
지역별로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서 지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뭐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조금씩 규제를 하고 핀셋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났다라는 그 평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 환경이에요. 오히려 그때는 지금처럼 전면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 게 더 해답으로 나올 수 있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때 당시하고 금리 환경도 좀 다르고요. 또 그때하고의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의 비율,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법인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던 그런 시장 환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환경에서는 오히려 지역별, 동단위별, 단지별로 핀셋으로 규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확대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좀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지금 좀 광범위하게 묶여 있는 게 해제가 조금씩 돼 갈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토제가 해제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병목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또 과연 이 그 눌려있는 수요를 언제 풀 거냐가 걱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예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다가 잠시 풀고 한 달 정도 풀었죠. 그러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급등 시기를 원래 가격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내버려 뒀어야 된다라는 것이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입장이긴 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 해제를 한다라면 단기적인 급등은 과거에 그 서울시가 해제했던 그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10억의 금액에서 지금의 수준하고, 또는 5억을 전세로 활용한다든지 6, 7억을 전세로 활용한다라든지 이러면은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단기적인 급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요가 소멸된 게 아니라 수요는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팡 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시점을, 단기적인 시점을 지나고 나면은 가격은 오히려 또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도 조금 더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선택지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뭐 장점과 단점, 부작용과 주작용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 가격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과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린다라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뭐 약간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또는 시점을 해제를 했을 때 그 부작용을 고려를 해서 풀지 못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수요를 더 많이 누를 수 있고 공급의 희소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판단, 또 행정적인 판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보유세 관련돼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유세 인상 얘기만 나와도 시장이 좀 민감하게 이게 네. 반응하고 있잖아요. 보유세 카드,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보유세 카드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보유세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억제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택 보유에 대한 의욕을 좀 꺾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단순히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시장 환경이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가 투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럼 보유를 했을 때의 투자적인 실현 말고 본인이 갖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보유세를 많이 난다라는 거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어메니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교통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좋은 거기 때문에 투자 수익 말고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뭐 양질의 삶,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보면은 보유세가 갖고 있는 뭐 투자적인 매력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주택을 처분할 정도의 의욕은 크게 생기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대표님은 뭐 보유세를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보유에 대한 그 인상을 할 때 거래세하고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 줘야지 중립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아마 대부분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 뭐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보유세를 올리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물론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고민을 하면서 내놓을 분들도 있다라고 보는데, 현실에서 뭐 수요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본다라면은 매도를 하고 양도에 대한 뭐 세금을 낮춰준다라고 해도 추가적인 그 비용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이게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억짜리를 매각을 하고 다시 집을 사려고 하면은 한 20억 정도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양도에 대한 세금 내고요. 향후에 매입했을 때 대출에 대한 금융 비용도 지금 굉장히 주택 매입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거기에다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또 제반 비용들, 그리고 중개 비용 같은 경우를 납부를 하고 나면은 내가 주택을 줄이고 나서 오히려 효과가 있겠느냐, 내 삶에 또는 자산 가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를 고려해 보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했을 때 실현되는 수익, 그리고 취득할 때 어떤 부담이 좀 없는 그런 환경이 돼 줘야 되는 거죠. 살 때도 갖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다 부담스럽게 되게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동결, 그리고 시장이 멈추는 그런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뭐 취득, 보유, 양도까지 뭐 패키지로 이렇게 한번 정책이 나와야 되겠군요. 자, 한간에는 이제 뭐 보유세 인상을 기다리는 이제 무주택자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떻게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유에 대한 그 세금들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에서 재취득하기 어려워진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 다시 취득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전환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임대 전환을 했을 때 최근에 월세 시장의 흐름과 또는 그 보유에 대한 세금들이 올랐을 때 어떤 그 수요자들에게 전환하기 좋은 그런 환경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임대 물량들이 상당히 유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그리고 세입자보다는 집주인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협상력이 좋지 않은 그런 시장 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만 그 보유세 인상을 기다리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요.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매각하기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유세가 오르던 내리던, 그리고 무주택자가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의사 외에도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맞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 환경에서는 선택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렌드를 보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로 앞으로도 이런 규제가 계속 있을 거라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레퍼런스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59제곱에서 84, 그 다음에 뭐 100일, 110일 뭐 이런 제곱미터로 점프를 뛰어왔다라면 지금은 그렇게 이동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84로 한 번에 간다든지, 비아파트는 선호하지 않고 한 번에 좀 아파트로 가고 싶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가격 이상부터는 가격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 같은 경우도 이런 84제곱의 중급지의 아파트를 선택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클 텐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장 환경 안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과 상품과 면적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졌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장 행동한다라고 해도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집값 안정화와 또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집값 안정화가 약간 뭐 괴리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네. 대표님이 혹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한번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는 집값 안정은 음. 그 어떤 가격의 수준이 아니라 음. 경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뭐 소득이라든지 뭐 임대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리 수준 이런 부분하고 연동돼 가지고 수준 정도를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한 그런 어,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과하게 오르거나 또 과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시장들. 그리고 뭐 지역 간의 소위 말하는 괴리들 있잖아요. 어떤 지역의 격차나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게 좀 벌어지지 않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뭐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래가 얼마나 좀 순환될 수 있냐.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또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좀 안정적인 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뭐 변동폭이 약간 작아야 되고 네. 지역 간 편차도 없어야 되고 네. 거래도 좀 원활하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해주셨는데 어려운 거죠. 네. 굉장히 이상적인 마켓의 네, 그렇죠. 시장이죠. 네. 과거에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이제 집값 뭐 약간 보합세거나 약보합의 상황이었을 때만 해도 뭐 집값이 좀 불안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들렸었던 것 같아요.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하거나 뭐 수준이 돼야지 어떤 경로가 돼야지 뭐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안정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을까요?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지표를 조금 더 많이 보죠. 뭐 금리적인 부분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체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짙은 것 같고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내 집 마련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대한 그 가시성이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을 좀 더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식이 불안하다고 왜 인식들을 많이들 하냐 하면은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그 의식주 중에 주가 주식은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집이라고 얘기하는 만큼 그만큼 주식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매매든 뭐 임차든 다들 정주를 하는 그런 환경이죠.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서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봤단 말이에요. 내가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레퍼런스가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 효과들로 인해서 항상 불안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보는 과정 안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책 노이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격들의 그 변동성을 키워버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을 하고도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책 노이즈가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판단들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그 지역적인 그런 양극화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가 나중에 상급지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는 넓은 면적으로 갔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주택 가격들의 불안 심리는 결국은 과거부터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또 집값 동향을 봤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92% 정도의 확률로 집값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확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집값 상승의 흐름을 기억을 하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노이즈를 만들고 그리고 지역적인 그 양극화와 괴리감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것이 가격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뭐 요인들이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집값 안정화. 이건 결국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실현 불가능한 정치적 슬로건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슬로건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 정책적인 노이즈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정치적인 그 슬로건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치권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 안정을 하고 어떤 투기를 억제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또는 재건축 단지를 가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또는 이곳에 뭐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슬로건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이 뭐 3경을 넘어서 한 4경 가까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KB 부동산에서도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주택 동향들도 발표들을 하고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토론들을 겪어가지고 얘기들을 하지만 그래서 과연 그 정책적인 그 방향대로 시장이 실현되고 흘러갈 수 있냐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산과 같은 지금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그 정도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슬로건에 불과한 수준이고 결국은 좀 부동산 시장 안에서 어떤 억제를 하는 그런 통제자 역할보다는 조정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판단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못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과 그리고 현장 시장 사이에서의 어떤 시선의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뭐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그 목소리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상당 부분 개편이 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투자 또 투기 뭐 이런 프레임에 갇혀서 정책을 설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시장의 목소리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도 상당한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은 즉 시장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원상회복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가 정책적인 부분과 또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집값은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종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 자산을 갖고 유동하고 있는 그 시장 경제 안에서 정책적으로 과거와 같은 그 공권력이 들어가서는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도와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을 연결을 한다든지 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들은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매매와 전세와 어떤 뭐 월세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세 쪽으로 수요를 지금까지는 쏠려가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세도 상당 부분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매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은 한 절반 정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근데 전세는 예전부터 한 80% 정도로 해줬어요. 그럼 수요자들이 전세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로가 이제 전세 쪽을 차단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매 쪽으로 이런 전세 수요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적인 부분들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대출적인 부분들은 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금융으로 자꾸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저 개인적인 판단을 안 해서 뭐 많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담보로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실무적으로 서로 뭐 채권 관계가 있고 할 때 담보를 잡을 때도 혹시 상대방 아파트가 있냐라고 하면서 잡을 정도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인 그 담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그 완화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정말 공급이 늘어나면 이런 시장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공급이라는 게 필요 조건은 맞긴 한데 충분한 그 조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질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30억 하는 지역의 아파트 지역에 50억 하는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짓게 된다라면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 효과가 있고요. 30억 하는 아파트 지역에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집값을 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30억 하는 지역 안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억짜리 집이 들어갈 수 있겠냐라고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해도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으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집값을 공급의 효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유통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선택지도 많고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 외에도 공급자들도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들 이런 쪽으로 간다라면 주택 가격 안정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공급 환경을 본다라면은 주변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기존 주택시장은 알아서 지금 잘 돌아가더라. 하지만 새롭게 물건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다. 공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금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죠. 뭐 PF에 대해서 자금들도 수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리스크들을 담아서 상품을 만들면 굉장히 비싼 주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비싼 주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늘리게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거래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큰 뭐 정답지라고 보는데 그런 정답을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뭐 거래세를 낮추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된다라면 공급 물량들도 확대가 되고 안정적으로 주택 가격을 뭐 끌어내리진 못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지금의 흐름을 좀 제대로 잡으려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시급한 과제가 좀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시급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쳇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얘기를 하지만 공급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흘러가게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라면 공급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생산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유연할 필요가 있고요. 공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주택자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거래세를 낮출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환경이
연쇄적으로 흘러나가게 된다면 신규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동력 발휘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를 해가면서 풀어줄 필요가 있고, 이것들이 풀어지게 되면 규제에 대한 지역들이 점점 완화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세제적인 부분과 또는 그리고 금융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프로세스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상화라는 거는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 결국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까에 대한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일단 요즘 뭐 월세 물건이 많아졌다고는 하던데 월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자, 왜 이런 흐름일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나요? 우선 지금 공급에 대한 그 얘기잖아요. 월세에 대한 공급. 근데 월세에 대한 공급보다도 지금 수요자들,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 월세 가격들이 가격에 떨어지는 하방 지지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 안에서는 이 월세 선호하는 현상들도 일정 부분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뭐 반포의 원베일리 아파트라고 예를 들어서 치면 월세로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도 1년이면은 한 1억 2천 정도 하잖아요. 30년을 내도 한 36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월세로 거주를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겠다라는 수요들도 있는 거예요. 전세 쪽으로 자금을 많이 묶어두게 된다라면은 청약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시점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월세는 보증금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의욕들이 생긴 그런 수요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택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배경으로 보면은 신규 단지들에서 실거주 요건들을 상당 부분 강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 가지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도 줄어들었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는 신규 물량들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이런 뭐 월세에 대한 그 가격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그 시장의 트렌드가 상당 부분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요즘엔 뭐 실수요자분들도 선택지가 없다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현상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중저가 시장의 그 주택에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목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가기 위한 그런 뭐 노력들을 해왔는데, 시장에서 전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뭐 저도 중간중간 매번 체크를 해보지만 수천 단지가 되는 곳들도 동일 묶음으로 묶으면은 뭐 10개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의 전세 물량이고요. 그리고 월세가 나왔다고 해도 이게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를 정도의 그 보증금. 뭐 예를 들면 뭐 보증금이 5억이나 뭐 10억이나 이런 뭐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거에 대한 비중이 좀 월세 쪽에 많은 수요들 있잖아요. 뭐 1, 2인 가구라든지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좀 크게 입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고정소득을 가진 가구들도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소득 대비했을 때 전세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또 월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돼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사다리, 뭐 이런 것들의 그 사다리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져서 좀 올라가기 힘든 정도의 수준, 그리고 심지어 보폭이 좀 작았던 그런 사다리들은 없어졌다라고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된다면 뭐 내년 전월세 시장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전세 물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그 벽이 상당히 높아졌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대출의 금액들도 굉장히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매매를 선택하고 싶어도 매매를 선택할 수 없는 수요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지금 떠밀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시장은 이제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나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이사철, 특히나 학군지 이동할 때 하반기에 잘 움직이진 않거든요. 상반기 때 움직임 경향들이 많고 어떤 뭐 고용 중심지 중심으로 해서 내가 취업하는 그런 취업 시즌의 장도 뭐 봄철에 상당 부분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 시절에 전월세 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에 대한 압박도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상품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품군 안에서도 어려움들을 굉장히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들, 내가 희망하는 지역의 물량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전세 시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면 또 다주택자분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전월세를 공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배경은 뭐가 있나요? 뭐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들이 이런 분들은 높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더라. 그 레버리지의 가장 메인은 전세를 활용해서 매입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달리 말하면은 이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산다라는 거는 하나의 전세를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를 옥죄는 것들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주택자를 굉장히 줄여왔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부분들도 상당 부분 축소를 해왔어요. 그럼 결국은 실거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이 되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가져오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도 많이 진입하기 어렵고 임대사업자도 어렵고 월세 비중이 커진 시장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 이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그 배경들은 투기 세력들 그리고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정책 설계를 해왔는데 그런 배경에 맞춘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뭐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답답한 지점이 좀 뭐고 또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좀뭐 제안 혹시 다주택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을 하는 게 다주택자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비율은 한 8%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민간에서 한 90% 정도는 담당을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축소를 시킨다라는 거는 시장에 그 굉장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월세나 전세 시장에. 그리고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을 해줄 역할이 있죠. 단순히 전월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에 물량들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지금 뭐 실수요자라든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래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좀 완화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장 희망을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에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신뢰가 구축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실 이런 지점을 한번 여쭤볼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규제가 세지고 대출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좀 앞으로의 좀 예측 이런 부분들 한번 고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정책 흐름 안에서는 거래 절벽의 저변동성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그 제약과 거래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변동성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기감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 안에서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들이 안정적인 흐름 관리냐라고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병목 현상의 흐름이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수요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그 제도의 댐을 열었을 때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는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제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를 동반한, 그러니까 매매를 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좀 단기적인 급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지나고 나서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그 관망세가 약간의 소위 폭풍 전야 같은 그런 흐름의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가능성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쪽도. 예. 지금 상황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 안에서 이제 규제 지역에 해당되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과열 지역 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과연 투기 시장으로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정량적인 그 요건을 세울 때 가격의 변동성만 볼 게 아니라 실거주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거주 비율이 높다라고 보면은 이제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실수요 비중에 맞춰가지고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정량적으로 수치화가 안 된다고 하면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고 지금 시장 환경 안에서라면은 서울 안에서 상당 부분의 자치구는 뭐 25개구 중에서 한 10개구 정도는 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을 축소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요즘 뭐 주택 공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금 시장 분위기를 좀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카드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린벨트 해제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완화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되는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급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5년,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불길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그린벨트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한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공급,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죠. 근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안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20년 뒤에 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수요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때 수능 볼 나이예요. 또 1, 2년 정도의 비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면 지금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짙은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은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공급을 내놓을 수 있는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실수자 분들이나 무주택자분, 뭐 투자자분들에게, 자, 앞으로 뭐 이런 변화는 꼭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조언이나 기준점 혹시 있으면 한번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부동산 관련된 시장 안에서 정책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흐름입니다. 결국은 정책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 시점이라고 보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규제 정책이냐 아니면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이냐라고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 정책이 좀 더 강도가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풍선 효과를 대비를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에 좀 순응을 하고 규제에 대해서 완화의 신호가 흘러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조금 더 오히려 기다려보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